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커피에서 일하고 있는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계속 뒷자리에 있었죠. 네, 그래서 자주 뵌 분도 있는데 이제 저희 모신 연사님께서 공정무역의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이제 SDG랑 연관된 부분 되게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케이스로 아름다운 커피가 하는 공정무역의 생산지 사업 사례를 이제 지속가능한 소비랑 좀 연결시켜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럽에 대한 유럽의 이탈리아의 사례 혹은 SDG랑 연결된 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는 생산지에 대해서 아름다운 커피가 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필드에서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이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첫 차례 이제 정태인 소장님 통해서 많이 들어서 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 경제 그리고 이제 일반 시장 경제와 비교했을 때 뭐 사회적 경제는 소셜 사회적인 것도 중요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뭐 사회적 기업이 무엇이냐 이제 사회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이제 영리 사업을 투자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단계들 뭐 있고 이제 협동조합 이야기인데 협동조합이 이제 가장 공정무역에서 많은 또 사례로 언급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의 특징이 이제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기업들은 이제 한 주주가 이제 하나의 의결권을 갖지만 이제 협동조합은 한 사람이 이제 하나의 의결권을 갖고 이제 조직을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또 이제 공정무역 비즈니스의 가장 큰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7개의 그 협동조합의 이제 프린시플 원리인데 이게 뭐 전 세계 협동조합 인터넷 들어가시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협동조합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공정무역이 무엇인가 이거 되게 많이 티피컬하게 쓰는 정의인데 생산자와 이제 연대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우선 베이스드 온 다이얼로그, 대화를 통해서 투명성, 트랜스페어런시와 상호 존중 이런 원칙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같이 수행하고 그리고 서스테너블 디벨롭먼트, 무역의 그런 조건들을 이제 더 나은 조건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에 기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정무역에 대한 정의로 보통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이렇게 SDG 12번으로 나오는데 소비와 생산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게 아까 뭐 큰 그림에서 좀 보긴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사례들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저희 아름다운 커피에서 강의할 때 다들 제일 많이 쓰시는 이건데 태국과 베트남에서 주로 이제 새우가 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희가 마트에 가면 그냥 먹는 칵테일 새우 있잖아요. 되게 싸게 많이 요즘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거의 태국산 베트남산이에요. 이제 저도 그렇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것들을 되게 싸기 때문에 쉽게 또 파스타도 해먹고 막 이런 걸 해먹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면 이런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새우를 다 일일이 까가지고 저희가 마트에서 깨끗한 이제 까진 새우를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루에 16시간 동안 찬물에서 새우를 까고 노동을 해요. 저희 이제 한국과 같은 소비국들에게 새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까지도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루에 16시간 동안 한 10살, 많아봤자 한 10살 돼 보이죠? 16시간 동안 일을 해서 한국 돈으로 약 5,000원의 돈을 받아요, 하루에. 여러분, 우리 1시간 시급이, 기초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00 얼마 이렇게 되죠. 근데 하루 종일 16시간 일을 해서 6,000원의 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가가 다를 수 있으니 그럴 수 있지 않냐 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가장 또 중요한 문제는 이 아이들이 다 납치된 아이들이에요. 아동 노예 노동으로 납치돼서 이제 고용된 게 아니라 납치돼서 하루 종일 새우 까고 이제 뭐 사 먹을 수 있는 한 5,000원의 돈을 받고 계속 숙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아이가 거래될 때 약 1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사고 팔리는 우리는 이제 그런 새우를 먹고 있는 거죠.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 이제 그게 글로벌 세계 푸드 식량 시스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볼 수 있는 이제 되게 안 좋은 사례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세계 식량 시스템 아무튼 이제 밸류 체인이라고 하면 가치 사슬이라고 공급 사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정무역에서 얘기하는 게 예를 들면 커피 같은 것들은 한국에서 나지 않잖아요. 요즘 뭐 키우시는 분들이 조금 있지만 한국에서 나지 않고 반드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우리의 기호품들, 식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그 지구적인 이제 공급 사슬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게 바로 그 경영학적 비즈니스적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개발단체들이 이제 이
그 공급 사슬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 글로벌 체인에 이제 접근해서 이제 사업을 짜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여러분이 공정무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요 밑에 좀 나와 있지만 그 이 공급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이슈가 뭐냐면 그 불평등의 이슈가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게 유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얘기하면 공정무역 커피 생산자들이 이제 우리가 수많은 커피를 마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한 2잔씩 드셨을 거고. 하지만 저희가 3,000원의 커피를 샀을 때 이제 그 커피의 1%도 생산자한테 안 간다는 거죠. 이 단계 시스템 중에 어디에 분배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한 게 공정무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피를 주로 하는 데니까 이번에 사례로 이제 커피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앞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연사님이 그 무슨 이제 되게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 커피가 그럼 어떻게 되게 이제 하나의 사례로 불공정한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커피를 예를 들면 3천만 명의 생산자가 전 세계에서 되게 소농으로 이제 커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들 포함해서 5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억 명 정도가 먹는 커피의 80%를 3천만 명의 소농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 3천만 명이 하고 이제 소비는 5억 명이 하는데 그 중에서 5개의 컴퍼니, 그러니까 뭐 네슬레, 그리고 사라리, 뭐 프록터 앤 갬블, P&G 이런 5개의 기업이 커피 로스팅하는 부가가치의 45%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피 로스팅하는 시장의 45%를 이 5개의 이제 대기업들이 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3개의 무역회사, 이건 뭐 볼카페 이런 유럽에 있는 뭐 그런 애들이 전 세계 커피 무역의 중개를 반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우리가 그 WTO, 세계 공정무역 기구는 WFTO고 세계 무역 기구는 WTO입니다. 헷갈리는데 그 세계 무역 기구 이후에 1989년 이후에 커피의 이제 그 시장도 민영화되기 시작해서 이러면서 이제 커피 소농들이 더 고통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던 사례가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게 이제 커피의 밸류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가치사슬. 왼쪽에 보시면 커피 시들링이 묘목이에요. 묘목을 심어서 이제 키우고 뭐 이제 체리를 따고 가공하고 뭐 이렇게 까고 해서 중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홀세일러 리진이라고 해서 소매상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소매상이 이제 뭐 그린빈을 로스팅하고 또 이제 그걸 갖다가 카페들한테 판매를 하면 맨 마지막에 소매상이 아까 도매상이었고 소매상이 카페에서 이제 추출을 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총 10개의 단계를 거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부가 하는 게 6개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고 기르고 이렇게 수수하고 하는 것까지 총 이제 6개의 단계를 농부가 책임지고 실제로 맨 마지막에 로스팅하는 단계는 뭐 한 군데, 소매하는 단계는 한 군데인데 그런데 생각하면 우리가 지급하는 가격에서 1%만 농부한테 간다는 거죠. 농부는 6개의 단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그 내가 지불하는 값이 분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의문과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다시 아까 가로로 있는 걸 세로로 흩어서 보시면 제가 여기 맨 밑에 이게 이제 모래시계 구조인데 밑에 보시면 Farmers and Workers라고 해서 25밀리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3천만 명의 그 생산자가 커피를 생산하고 있는데 위에 보면 컨슈머가 이제 약 5억 명 정도 되고 중간에 이제 로스터 하는 게 5개 적혀 있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3개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이 3개의 인터내셔널 트레이더가 약 전체 10%를 가져가고 중간에 로스터가 45%를 가져가고 이제 가격에서 가져가는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3천만 명의 생산자는 10% 정도를 밖에 못 가져간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그러면 농부들이 커피를 길렀을 때 제대로 삶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왜 전 세계에서 커피 농부들이 그렇게 가난하다고 하는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의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또 다른 그 불공정한 뭐 이제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와 소비와 관계된 이야기들 좀 해보면 13년도에 방글라데시에서 무너졌던 라나플라자 사건이에요.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몰라요.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한 4년 전이죠.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방글라데시 옷 만드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여기서 만드는 옷이 대충 다 무슨 이제 유니클로, 뭐 자라 그 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H&M 이런 스파 브랜드들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고가 일어났는가를 시민단체들이 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원래 5층짜리 건물인가 이래요. 원래 건물 자체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H&M, 뭐 자라, 유니클로 29,900원 되게 싸잖아요. 이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3층을 더 얹은 거예요. 이제 건물에. 그러니까 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건물이 무너지게 되고 실제로 거기서 노동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니클로 옷 사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기업들이 하다 붙이니까 그래 우리 조건을 바꿀게 라고 하면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지금은 이제 마트에 가서 새우가 왜 그렇게 오는지 모르지만 시민단체들과 계속 우리 소비자에 대한 인식들이 일어나야 기업도 변하고 구조도 바뀔 수 있다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공정무역단체 분들이 한두 분 정도 계신데 예,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코트디아부르라는 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고 있는 가나 초콜릿이라고 알지만 가나보다 더 많이 나는 데가 코트디아부르라는 옆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게 요 노란 게 카카오예요. 초콜릿의 원료인. 그래서 이제 노란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제 아동 노예 노동입니다. 또 이제 초콜릿은 가장 긴밀하게 아동 노동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아동 노동과 연결이 돼 있냐 보시면 옆에 아이의 이제 끔찍한 등이 보이시죠? 이게 뭐 빈곤 포르노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카카오는 굉장히 높은 데서 열리거든요.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니라 이제 이것들 이제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싼 값으로 해야 되니까 그 노동값 때문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이 코트디아브로 이런 데 가서 일반 어른들을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하게 하는 거죠. 이제 단가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카카오 나무가 굉장히 높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카카오를 따려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왜냐면 가벼우니까 또 아이들이 잘 올라가는 거죠. 오울보다. 근데 문제는 이 카카오를 따는데 옆에 보신 마체테라고 이게 아프리카에서 되게 유명한 농기구예요. 이거를 가지고 애들이 따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등을 찢고 막 그러면 계속 이렇게 등에 상처가 나고 근데 이제 또 코트디아브로에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죽고 또 이제 애들이 못하면 다른 애를 잡아오던가 고용하고 이제 우리가 먹는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많이 드셔왔던 초콜릿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초콜릿들인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하는 것들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만 앞으로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게 저희 공정무역 단체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예를 좀 드리면 이게 사우스 아랄시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쯤에 있는 아랄 바다예요. 아랄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77년도에는 이런 바다 모양이었는데 쭉쭉 가가지고 2006년도에 저렇게 줄어들었죠. 왜냐? 우즈베키스탄은 면화를 키우는 나라거든요. 면화는 굉장히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 농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물인데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에 있을 때 소련이 니네 자급자족으로 알아서 비즈니스를 해 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이 그럼 이제 면화라도 빨리 키워서 수출을 해야겠다 해서 엄청 많이 팔아서 5대 수출국인가가 됐어요. 우즈베키스탄이. 근데 이제 이 면화를 돈으로 하려고 빨리 키워야 되다 보니까 아랄에 이제 물을 다 끌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끌어서 쓰고 이제 농약도 하는데 막 써야 되고 하니까 정말로 이렇게 번해버렸고 이게 보시면 지금 2010년도인가 아예 바다가 없어졌어요. 아랄해가. 이 사진을 보시면 진짜 이게 다니던 배가 사막처럼 있게 된 거고 2010년도에 우리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님께서 가셔서 지구 최악의 인재다. 인간재해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게 결국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먹고 쓰고 입는 것들이 이제 지구에 되게 글로벌한 밸류 체인에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특히나 면화는 옷에도 있지만 또 어디 쓰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쓰는 돈에도 면화가 들어가요. 한국조폐공사도 유명한 우즈베키스탄 면화의 소비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되게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그런 불평등과 환경 문제와 이슈를 딱 보시면 중간에 이 초록색 진한 애들 다 저개발국에 집중돼서 이제 피해를 입히고 있고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빈곤의 국가랑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저 빈곤한 국가들이 다 커피 나오고 초콜릿 나오고 면화 나오고 이런 나라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것들이 글로벌하게 관계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쓰고 싶은 것들을 사고 싶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걸까? 이게 이제 뭐 되게 도덕적인 이야기지만 이게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페어트레이드로 돌아가면 이게 저희 페어트레이드의 기본 10가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10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주로 핵심적으로 이제 하는 5개의 코어 프린시플이 저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이제
공정한, 그러니까 무역 조건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역량이 강화되고 서로 이제 empowerment 되고,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 제고를 하고 이제 같이 소비자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페어 트레이드가 그냥 비즈니스 컨트랙트가 다가 아니라 소셜 컨트랙트다. 우리의 사회적인 관계와 계약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공정무역 단체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일반 이제 그 밸류 체인에서는 개개인의 소비자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소비자한테 가요. 근데 공정무역 단체들은 중간에 많은 유통들을 좀 뺍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통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그래서 생산자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공정무역의 이제 원칙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가격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커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밑에 파란색이 이제 커피의 뉴욕 선물 시장 가격이에요. 세계 시장 가격인 거죠. 공정무역은 이제 택도 아니게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을 흐리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 파란색 위에 하늘색이 저희 공정무역이 지급하는 가격이에요. 파란색보다 조금 이제 올라있죠. 이거는 소셜 프리미엄이라고 저희가 공동체 뭐 발전 자금으로 주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불하는 공정무역 가격들이 기본적으로 세계 시장의 가격을 기준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징을 보시면 중간에 아예 선이 있잖아요. 요거는 최저 미니멀 프라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최저로 지급하는 가격이에요. 세계 시장이 이렇게 파란색 밑으로 쭉 내려가면 농부들은 정말 이제 시장 가격에 출렁해서 이제 내가 생산한 비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격을 받아야 될 수가 있을 때, 공정무역은 최소한의 이제 생계가 가능하도록 최저 가격을 보장해서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이게 저희 공정무역의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정무역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윤리적 소비, 또 다른 대안적인 비즈니스의 하나로 설명을 드렸고, 좀 이제 다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운동들이, 예를 들면 식량 주권, 이게 이제 캠페시나라고, 비아 캠페시나라고 해서 남미 쪽에 소농들이 했던 그런 WTO를 대항해서 했던 자유무역을 대단해서 했던 그런 운동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한국에서도 왜 아이쿠비나 두레나 한살림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그 로컬 푸드라고 해가지고 로컬 푸드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커피는 무엇을 하느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 이제 온라인 마켓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공정무역 상품을 쭉 파는 거죠. 앞에 보시면 저 이제 이런 커피들, 뭐 초콜릿들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의 이제 미션은 저희의 이제 Change Trade to Change the World라고 해서 무역을 바꿔서 결국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정말 세상을 바꾸는 1%가 되자, 이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정말 공정무역이 일반의 관행무역과 다른데 우리가 1%만 되더라도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게 저희 목표고, 이 말인 즉슨 아직도 1%가 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굉장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되게 의미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공정무역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06년도에 저희가 히말라야 선물이라는 커피, 요 앞에 초록색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팔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17년도니까 이제 11년째가 됐죠. 네팔은 저희의 가장 중요한 생산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네팔에 사업도 하고 있고, 오늘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여기 보면 위에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파트너십과 트레이딩, 그러니까 무역을 하고 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고요. 소비자 운동을 하는 캠페인과 어드보커시 하는 팀이 있고, 그리고 진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직영, 뭐 이제 도매까지 팔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가 있어요. 네, 진짜로 이제 공정무역 상품을 한국에 이제 팔고 알리기 위한 저희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덕트 뭐 이렇게,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 상품들을 이렇게 막 팔고 있고, 네,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캠페인을 뭐 한국에서 파는 건 알겠는데, 그럼 개발협력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네팔만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 이제 저희가 뭐 아프리카, 우간다, 루안다, 그리고 페루,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커피들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그 협동조합들은 그래도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자기들이 공정무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의 조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하거나 금전적인 약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면, 네팔은 사실 커피가 이제 적도가 있잖아요. 적도에 이제 위에 25도, 아래 25도가 커피 벨트라고 해서 거기에 커피가 나는데, 네팔은 28도예요, 위에. 커피가 원래 좀 잘 안 나는 나라인데,
이제 되게 운이 좋게 커피가 나고 이제 소득 작물로 돼서 이제 그 커피를 재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유명한 커피 산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애들처럼 막 커피를 되게 막 크게 가공하거나 잘하지는 못해서 저희가 오히려 도와주고 서포트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팔에는 좀 더 많은 투자와 이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네팔 커피 생산자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것들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밸류체인으로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저희는 오피스를 두고 그 조합들이 커피를 심고 기르고 가공해서 파는 전 단계의 밸류체인을 좀 분석을 하고 여기에 이제 협동조합들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과 트레이닝과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밸류체인을 쫙쫙 분석을 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뭐 되게 나무를 키우는 정말 이제 농업하는 농부들에 이제 대한 거면 여러 가지 뭐 묘목을 준다든지 뭐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뭐 병충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면 중간에 커피 코퍼레이티브 유니로에서 저희랑 거래를 하는 생산자들의 연합 조직이 있어요. 여기는 협동조합이 스스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에 관한 훈련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생산자들이 스스로 이제 커피를 기를 때 좀 더 이제 더 훈련되고 테크니컬하게 품질 관리도 할 수 있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들이 훈련이 필요한 생산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역량 강화, 캐패시티 빌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굴미 협동조합, 저희가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굴미 협동조합, 뭐 신두팔종 협동조합 두 군데 협동조합에 네팔에서 커피를 가져오고 있는데 협동조합들이 여기 보면 밑에 되게 농부들이 한 10명에서 20명이 모인 첫 단계 이제 협동조합이 있고 그 협동조합들이 다 모여서 세컨더리 조합을 만들어서 실제로 수출도 하고 내수 시장에도 팔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굴미 협동조합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해서 되게 예를 들면 굴미는 되게 단결력이 좋고 그리고 가버넌스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리더십이 되게 강한 반면에 약한 부분은 이제 운영하는 미팅이 잘 안 이루어지고 행정 시스템이 좀 안 돼 있고 되게 뭐 비즈니스적인 약한 게 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조직 분석을 통해서 이 조합에 맞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신두팔촉 조합인데 왜 안 넘어갈까요? 예를 들면 여기는 오히려 커피 품질은 되게 좋고 비즈니스 역량은 되게 잠재력은 되게 좋은데 조직을 운영하는 역량이 좀 부족하고 리더십은 떨어지더라. 이게 다 이제 농부마다 상황들이 다른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제 이 조합과 이 생산자들에 맞는 이제 사업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수행을 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런 식이죠. 여기 보면은 옆에 이제 생산 부분, 프로덕션 부분에서는 사이즈기 뭐 커피 기술이나 병충해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반면 품질에 대해서도 가공이나 로스팅 이런 것들, 유기농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실제로 협동조합이 리더십, 뭐 코퍼레이티브 컨설팅 혹은 뭐 이제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 매니지먼트를 지원을 하면 또 이제 비즈니스 단계에서도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커피 생산량도 늘리고 그리고 품질도 높이고 유기인증도 받고 협동조합 역량도 강화돼서 또 롱텀 아웃컴으로는 이제 커피 생산이 늘어나서 판매가 늘어나면 지역 소득의 기여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디스트릭트 레벨의 지역 레벨의 생산자들이랑 조합이랑 일을 해서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훈련이 그 지역 개발에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서 사업 수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과 모델인데 아웃풋 레벨에서 이제 커피가 이제 퀄리티가 임프루되고 예를 들면 유기인증을 따면 한국에서 유기농 산물로 풀릴 때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브랜드 효과, 그러니까 부가가치 제고까지 이제 하고 그리고 생산 관리 시스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운영 이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생산량이 늘어서 그리고 협동조합이 스스로 역량이 강화가 돼서 비즈니스 역량도 이제 늘어나서 마지막에 농부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저희 개발 사업의 이제 그런 성과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그게 뭐 이제 영향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이거 내가 뭐 모든 사례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알듯이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렇잖아요.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나마 이제 저희가 이제 네팔에 그렇게 이제 애를 써가지고
이제 뭐 하고 14년도 2년 전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했던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나. 이거를 되게 뭐 소득증대 얼마가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막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족들 소득을 뒤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근데 저희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저희가 공정무역을 했을 때 실제로 간접적으로라도 그 농가의 소득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봤을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한 10% 정도 소득증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얻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진 않지만, 왜냐면 네팔 농부들은 커피도 기르고 뭐 채소도 기르고 막 다 기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피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은 아직 어려운데, 적어도 우리랑 거래할 때와 우리가 거래하지 않을 때,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정무역 거래할 때와 안 할 때를 비교했을 때 그냥 작년에 그전보다 10% 확실히 올라가더라. 그런 데이터는 좀 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정무역으로 장기적으로 연대하는 비즈니스로 계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했을 때 분명히 농가들의 어느 정도의 삶에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얻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공정무역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얼굴 있는 거래거든요. 우리는 생산자를 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정무역에 뭐고 다 빼고 갔을 때 마트에 가면 우리는 되게 먹고 싶은 것들을 그냥 고르죠. 그리고 내가 뭐 카누를 좋아하는데 카누가 없어. 그럼 루카스를 그냥 고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왜 카누가 없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죠. 바쁘니까. 나도 사는데 바쁘거든요. 근데 사실 공정무역에서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생산지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로 타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 네팔에 큰 지진이 났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저희 생산지였어요. 신두팔 쪽이라고. 커피가 다 오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공정무역은 미리 선급금을 줘요. 한 60% 정도. 그 선급금을 받아야 농부들이 커피를 가공하고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정무역의 원칙 중에 선급금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15년도에 커피를 받을게 하고 14년도 말에 저희가 60% 커피 선급금을 줬어요. 예를 들면 10톤을 계약을 했는데 6톤에 대한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지진이 났고 저희를 주려고 했던 커피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다 땅에 묻혀버렸어요. 사실 그래 저희 60%를 줬는데 50%밖에 못 받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농부들은 이미 이제 커피를 다 준비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했단 말은 10톤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생계가 가능한데 이미 이제 6톤에 대한 돈을 받았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피해가 더블이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때 큰 결심을 했죠. 아름다운 커피가 이제 안 좋은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10톤에 대한 돈을 다 보상을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뭐 자선이냐 이런 거를 할 때, 왜냐하면 신두팔 촉이 잘못되면 저희 비즈니스도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재난으로 끝나지 않아야 저희도 계속해서 연결되고 서로 연대된 공정무역 비즈니스를 앞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이 살아나는 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커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도 선급금을 다 이제 100% 이제 원금을 다 지원을 했고, 저희도 뭐 손실로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그게 얼굴 있는 비즈니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를 할 때 생산자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뭐 A는 A고 B는 A가 안 되면 B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 비즈니스라면, 사회적 경제에서 얘기하고 공정무역에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른 경제. 워낙 아까 얼트루 메르카트 얘기할 때 이게 다른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안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 했을 때 일어나는 불평등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제 모델이라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 무역이라는 비즈니스를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 문제가 뭐냐? 생산자들이랑 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막 중개인들이 있었잖아요. 막 중간에 막 유통해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없이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를 하면 딱 얘기해서 개발협력국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농부들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이게 하다못해 이제 수출 원장 쓰고 이런 거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서류 빵꾸 나고 뭐 이제 원재료 뭐 원산지 증명서 내라 하면 다 빵꾸 나고 이런 건데, 이제 그럴 때도 이제 농부들이 보면 이제 파는 사람과 구매하는 사람, 셀러와 바이어 할 때 일반적으로 관행무역에서 바이어가 굉장히 힘이 커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싫으면 나는 B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는 셀러와 바이어의 힘이 같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셀러들의 힘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제 생산자들의 역량 강화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게닝 파워를 기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강조하는 거는, 물론 이제 다 이게 곡물마다 상황마다 다르지만 커피 케이스를 볼 때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팔의 농부들은 이제 마을이 여기 있고 우리처럼 마을이 옆집에 되게 도시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개발도상부 가보면 아시겠지만 마을이 이제 한 집이 건너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저 집을 가려면 한참 한 몇 시간 걸어야 되고 이런 집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인들이 가서 커피를 살 때 니네 집에서는 뭐 100원에 사고 니네 집에서는 200원에 사고 충분히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중간 상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이 농부들이 서로 모여 있으면 정보가 오가요. 예를 들어 나는 100원에 팔았는데 너는 200원에 팔았네?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해서 그런 생산자들이 서로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면 훨씬 더 정보가 많아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바게닝 파워라고 하죠. 중간 상인들이 장난을 치기 힘든 거예요, 협동조합들이랑은. 그래서 저희가 공정무역에서 거래를 할 때 개개인한테 막 사는 것보다 그 시장의 그 동네 로컬 마켓의 가격 안정과,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역량을 위해서 저희는 협동조합이랑 주로 거래를 하고, 협동조합이 되게 이런 아직 능력들이 초보인 생산자들에게 되게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또 이제 때로는 개발 사업에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하시고도 싶고 어떤 건지 알아보시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소득을 창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돕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왜냐하면 때로는 사회혁신가들 되게 많은 실험을 하잖아요. 개발도상국 가가지고 소셜 벤처를 만들기도 하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첫 번째 모델은 성공을 하기도 하는데 과연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인가, 과연 그런 것들은 이제 검토되고 있는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공정무역이 무조건 옳다는 아니지만 저희는 공정무역 부분에서 협동조합 이런 생산자 단체와 거래를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이제 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그런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